우리 몸속 주먹만한 장기가 쌍으로 존재하는 콩팥. 신장이라고도 불리는 콩팥은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콩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렵다. 콩팥은 자기 주먹 크기로 보통 크기는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요. 콩팥은 그 모양이 콩 모양이고 색깔이 팥 색깔을 띈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모두 배설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콩팥은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관리해 몸 안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한다. 문제는 이상이 생겨도 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망가지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한 콩팥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신장내과 박요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병원 박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와, 콩팥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도 하고 계시고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지난달에 이 미국 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와, 3,000개가 넘는 연구 중에서 탑 20위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 네, 이 부분이 탑 20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과장된 면이 좀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탑 트레이니 20이라고 해서 전임의 선생님들이 제출한 논문 중에서 탑 20에 들었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 신장학회라는 학회가 우리 신장내과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회고, 거기서도 뭐 좀 우수성을 보고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구두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쉬운 건 아닌데, 저희 전임의 선생님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한 연구를 했다는 데서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되신 걸까요? 중환자에서 보통 적용하는 지속성 신대체요법이라는 투석 방법이 있는데, 그 투석은 시행하는 시점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있지만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단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을 좀 새로 개발해서 그걸 예비 연구를 좀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좀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면에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콩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분들은요, 이 만성 콩팥병 같은 콩팥 질환이 암보다도 더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콩팥 관리가 얼만큼 좀 중요한 걸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 암보다 무섭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데이터도 좀 그렇습니다. 암하고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율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보다는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암보다 무서운 병이 되기는 하는 거죠.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투석 방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한 70%에서 75% 정도 됩니다. 자, 먼저 콩팥 질환 알아보기 전에 콩팥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콩팥의 크기는 보통 이제 자기 주먹 크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따지면 9cm에서 한 13c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복강 뒤쪽에 허리 윗부분에 이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이게 골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가슴 흉곽 쪽으로 좀 올라와서 콩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또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콩팥이라고 부르느냐? 모양이 강낭콩 모양이고 색깔이 팥 색깔이라서 그래서 콩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무게가 개당 한 130에서 많이 나가면 160g 정도 되는데, 우리 몸이 체중이 보통 60kg 뭐 이렇다고 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심박출량, 그러니까 심장이 한번 혈액을 짤 때 그거의 20%에서 25%를 콩팥이 받는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단위 무게당
받는 심박출량을 따졌을 때 장기 중에는 가장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콩팥이 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결국에 이제 콩팥은 우리 몸에 있는 뭐 노폐물을 전부 다 걸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소변으로 나오는 게 이제 노폐물인 거죠. 네. 그 실제로 몸에 흡수가 된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물질들에 대한 대사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그 배설이 되는 것은 거의 다 콩팥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걸러주는 기관이 또 사구체잖아요. 이 사구체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구체에서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가장 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보통 한쪽 콩팥에 100개에서 150만 개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구체들이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저 약간 실뭉치 같이 생긴 게 사구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구체 모양이고요.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네. 제가 뭐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이제 숲과 나무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콩팥을. 그래서 하나하나 나무가 지금 개별적인 다 사구체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구체, 정상 사구체와 또 문제가 생긴 사구체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해가 훨씬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현미경으로 본 그림인데 보면 네.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여기 사구체고 구멍이 하나씩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모세혈관이고요. 이게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로 피가 통과하면서 필터가 돼서 이렇게 네.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배설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 없고 막 다 망가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구체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정상 사구체 같은 경우는 소변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정상 소변이라는 거는 이런 혈뇨나 단백뇨가 안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혈액이든 단백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한 물질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배설이 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숲이 풍성하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정상 콩팥이라고 보면 이제 만성 콩팥병이 되어버리면 숲이 좀 황폐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구체들은 좀 이제 기능을 잃고 그러면서 이제 콩팥 기능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숲은 황폐화돼서 이런 기능을 하는 사구체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만성 콩팥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콩팥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과 기능, 필터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콩팥이 여과 기능 외에도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기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콩팥이 하는 일이 이제 대부분은 중요한 것을 제가 뭐 필터고 노폐물 제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네. 또 콩팥으로는 수분이 이제 배출이 되죠. 이게 콩팥으로 우리가 소변을 보지 않으면 먹는 족족 다 막 물이 차서 몸이 점점 붓고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수분 조절의 역할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뼈 조절이라고 해서 뼈가 뭐 콩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지만 뼈에는 중요한 게 칼슘, 잘 아시죠? 칼슘이 있고 또 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가 또 뼈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이 배설되는 가장 큰 기관이 우리 몸에는 콩팥이고요. 두 번째로 비타민 D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되는 기관이 또 콩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뼈 조절에 관련이 있다. 콩팥에 있는 이제 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조혈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이 조혈 호르몬 생성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빈혈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콩팥에서는 이 혈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네. 결국에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도 막 많이 변동이 되는 그리고 고혈압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먼저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겠죠. 네.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노폐물들은 산성입니다. 몸에 이제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 혈액 검사를 해보면 산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증은 우리 몸에선 뭐 또 혈압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염증을 또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산증이 또 염증을 악화시키고 염증이 또 산증을 일으키고 이게 돌면서 계속 콩팥은 점점 나빠지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폐물, 콩팥으로 빠져나가는 노폐물이
몸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요독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단순하게 오줌 요자에 독을 써서 요독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독 증상이 이제 그 미식미식하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뭐 다리가 저리다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독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되면 이때는 뭐 투석이 필요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분 조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수분이 조절이 안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붓는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도 조절하지만 몸 안에 나트륨, 칼륨과 같은 이런 전해질들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런 전해질들의 불균형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생겨서 급사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뼈 조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인이 몸에 축적이 되고 비타민 D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뼈가 약화되거나 혈관은 또 거기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석회화가 되고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조혈 호르몬 생성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혈압 조절을 하는 기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고혈압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그거에 대한 그 보존적 요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는 게 좀 우선적인 치료.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졌기 때문에 몸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치료가 첫 번째 트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산증이 있으면 알칼리를 준다거나 뭐 전해질의 이상이 있으면 칼륨을 배출시킬 수 있는 약을 준다거나, 네. 부종이 있으면 이뇨제를 줘서 수분 조절을 더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증상이 생겼고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하는 치료가 이제 한 트랙이 되고, 나머지 한 트랙은 나빠지는 콩팥을 어떻게든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쪽에 지연시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보통 환자를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콩팥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이렇게 드러나는 증상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기가 좀 진행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병원에 가면 또 진단을 받아보잖아요. 어떤 검사법들이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콩팥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콩팥의 기능을 볼 때 이 크레아티닌하고 크레아티닌. 저는 이거 근육량 늘릴 때 먹는 약간 보조제에서도 많이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크레아틴을 먹죠. 이거를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먹습니다. 네. 그러면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 크레아틴 높게 나옵니다. 근데 네네. 신장이 건강한데도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콩팥을 직접적으로 보는 지표는 아니고 일정량이 근육에서 생성이 되고 네. 일정량은 콩팥으로 배설이 되니까 우리 몸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일정량의 수치를 유지하게 되는데, 콩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게 되면 이 크레아틴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콩팥 기능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요즘에 고령화가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연세가 많이 들면 결국에는 이제 근육이 소실되면서 네. 근육량이 적어져서 마치 콩팥이 좋은 것처럼 노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그런 검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지금까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연구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크레아틴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장 표준적인 콩팥의 기능을 보는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많이 쓰여지는 게 요 시스타틴 C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근육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세포에서 생성이 되고 일정량은 콩팥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에 비해서는 근육량의 영향이 좀 덜하다. 몸에 이제 세포가 많아지면 시스타틴이 또 높게 나오겠죠. 네.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게 전이성 암 같은 게 있어서 암세포가 많아지면 또 시스타틴 C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요 크레아틴과 시스타틴 C를 함께 이용해서 그걸로 계산한 사구체 여과율의 공식, 그것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정확한 콩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상 사구체 여과율은 90에서 12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이 약간 낮은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100을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릴 때는 몇 %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구체 여과율을 단위를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100ml 분당 100ml거든요.
분당 100ml의 혈액이 사구체로 여과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의 혈액은 5리터에서 6리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당 100ml가 여과가 된다는 거는 60분이면 6리터잖아요. 네. 하루면은 굉장히 많은 그렇죠. 한 140리터쯤 될 겁니다. 그만큼이 콩팥으로 다 여과가 되는, 사구체로는 다 여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콩팥에서는 그렇게 여과를 확 시키고 각 세뇨관에서는 이거를 99% 정도 다 재흡수를 해서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들은 다시 재흡수를 해서 하루의 소변량은 1에서 1.5리터 정도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소변 검사도 하지 않나요, 교수님? 소변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소변 검사를 할 때는 요 스틱 검사라고 해서요. 네.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나눠줘서 네. 소변 이제 묻혀와라 이렇게 하는 거 많이 건강검진 해보셨을 가도 때, 하잖아요. 네. 그럼 막 그 스틱에 네모가 많이 붙어 있죠. 막 맞아요. 10개쯤 쫙 붙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거는 단백이 나오면 색깔이 뭘로 바뀝니다. 이거는 뭐가 나오면 뭘로 바뀝니다. 혈액이 나오면 뭘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려면 단백뇨, 알부민뇨 정량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하루에 단백뇨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량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사실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그거를 분석을 하면 24시간 동안 단백은 얼마 나왔고 뭐는 얼마 나왔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소변 검사 더불어서 영상 검사도 좀 시행을 해보시겠죠. 네, 영상 검사도 저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콩팥 초음파나 뭐 CT 이런 것으로 이제 콩팥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모양이요. 네. 그런데 이제 콩팥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9cm에서 13cm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만성 콩팥병이 진행이 되면 콩팥은 위축이 되고 조금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콩팥이 쪼글쪼글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모양을 관찰할 수 있거나 그리고 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로 결석이라든지 뭐 전립선이 커져서 뭐 방광에 저류가 있다든지 이러면 콩팥 기능이 급성으로 많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그 길만 열어주면 콩팥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길이 안 열려 있어서 나빠진 건 아닌지를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그 정도 신기한 게 이게 조직 검사도 하더라고요. 신장 조직 검사 이거는 왜 하는 걸까요, 교수님?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네. 콩팥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구체 신염 안에는 10가지가 넘는 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각각의 질병에 따라서 또 치료 방침이 약간씩 다르고 사용하는 약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구체 신염을 결국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가지고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콩팥 조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몸의 위쪽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네. 숨을 쉴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보통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숨을 참으세요, 뭐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 검사가 합병증으로서 출혈이 생겼을 때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해서 안전하게 조직 검사를 하고 퇴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좀 내려보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만성 콩팥병이란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아까 사구체 여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게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네. 사구체 여과율 60을 기준으로 60보다 낮아져 있는 것이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증명이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라고 해서 또 만성 콩팥병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혈뇨나 이런 이상 소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콩팥에 해부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 자체로도 만성 콩팥병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구체 여과율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0이 기준이 되긴 하는데 만성 콩팥병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하나를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콩팥이 이렇게 나빠진 모든 상태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당뇨, 혈압, 사구체 신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원인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진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60 미치면 만성 콩팥병이지만 30에서 60 사이면 3단계, 15에서 30 사이면 4단계, 네. 15 미치면 경우에 따라서 투석을 이제 해야 될 수 있다는 5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성인 9명당 1명 정도로 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네. 이제 뭐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 콩팥병은 이렇게 있다고 추정은 하지만 있다고 추정되는 환자 중에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추정 환자 한 6%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콩팥이 그렇게 증상이 뚜렷한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3단계, 2단계 정도에서는 환자들이 본인이 콩팥이 나쁘다는 걸 인지 못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흔하고 또 사망 위험도 높고 진료 비용도 많이 드는데 연간 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도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인도 좀 한 가지씩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원인을 대표적으로 보면 네. 거의 반수는 당뇨병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대다수입니다. 네. 당뇨병은 결국에는 혈관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당이 높아진 그런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손상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은 거의 혈관이 대다수로 되어 있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구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구체들이 조금씩 이제 악화되고 손상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성 콩팥병이 있어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있어도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에는 꽤 많은 수의 환자들이 또 만성 사구체 신염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구체 신염이란 콩팥에 생기는 어떤 병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원인 불명, 그러니까 원인 명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다낭성 콩팥병이 1%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낭성 콩팥병은 유전 질환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좀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건강한 콩팥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콩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콩팥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 한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5만 명 정도. 점점 나빠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나빠진 콩팥 기능이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뇨의 기능을 떨어지게 만들어 혈뇨나 단백뇨 등의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제가 저번 달에 직장 검진을 좀 했는데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검진하셨을 때도 콩팥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혹시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로 약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한 5년 정도 전부터 고혈압 약은 복용 중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 명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10만 명은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콩팥은 그만큼 한 번 망가지면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려운 장기다. 이 환자는 검진에서 신기능이 저하됐다고 의뢰되었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검사를 해본 결과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로 검진에서 관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치료를 해서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배출되는 소변의 상태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콩팥 기능 검사에는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 초음파 등이 시행된다. 만성 콩팥병은 고혈압과 당뇨, 비만과 흡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콩팥 질환의 경우 단계가 진행된 후에야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콩팥 검사가 중요하다. 혹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선생님, 제가 한 달 전부터 약간 몸이 붓고 일주일 전부터는 숨이 좀 차더라고요. 이전에 콩팥 안 좋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었는데 약간 콩팥이 안 좋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얼마나 안 좋다고 들으셨었나요? 의사가 말하기로는 만성 콩팥병 3기라고. 이전에 혹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병 앓고 계신 거 있으세요?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혈압이랑 당뇨 진단을 받아서 10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와도 같은 콩팥. 만성 콩팥병은 말기로 진행될수록 요독이 쌓여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아진다. 이 환자는 당뇨병 유병 기간이 벌써 10년이 지난 환자로서 당뇨병 콩팥병이 가장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만성 콩팥병 3기에서 4기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환자는 부종이 있고 숨이 찬 증상이 있어서 이뇨제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주기로 하였고, 요즘에는 만성 콩팥병에서 콩팥이 나빠지는데 더 천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약제를 투여해서 향후 더 오랫동안 콩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면 모든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심해지고 혈관과 뼈 건강까지 급속히 악화되기 쉬운데,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관찰되거나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콩팥 같은 경우는 나빠져도 크게 증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기부터 발견해서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왔을 때는 이미 콩팥이 다 나빠진 말기 콩팥병의 단계에 이르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나빠진 콩팥은 원래 기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관찰하고 발견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콩팥의 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과 함께 짠 음식, 서구화된 식단 등이 꼽히고 있다. 한 번 나빠진 콩팥을 정상으로 돌리기란 어려운 법. 콩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콩팥병의 위협. 주기적인 관찰로 지켜낼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건강한 콩팥 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어도 콩팥 기능이 상한다.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로틴 섭취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정말 이런 경우에도 콩팥이 상할 수 있을까요? 단백뇨가 나오는 것 자체가 콩팥에 뭔가 병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그 증상, 검사 소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단백은 콩팥에서 안 걸러지도록 콩팥은 노력을 하게 되고, 걸러진 일부의 단백도 다 재흡수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단백을 너무 많이 공급을 받게 되면 네. 또 그런 단백이 이제 콩팥이 더 이상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재흡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서서 단백이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단백뇨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단백이라는 게 결국에는 거기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보통 말하는 노폐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 섭취가 많아지면 몸에는 어쨌든 노폐물이 많아지고 그거를 걸러야 되는 콩팥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콩팥 관리가 어느 정도 중요할지, 또 위험성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위험은 이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콩팥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 나빠진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요독 증상 중에 오심, 구토, 기력 저하, 가려움증, 부종이 있으면 몸이 부으니까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왔을 때 이게 콩팥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미 투석이 필요한 단계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던 정기적인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콩팥 상태가 어떤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꼭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성 콩팥병은 이게 이름도 만성이지만 한 번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차 만성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 이 단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는 앞에 말씀드렸던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현재는 단계를 따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사구체 요가율 90, 60, 30, 15를 기준으로 네. 1, 2, 3, 4, 5단계로 나뉩니다. 네. 그런데 얘기 드렸다시피 한 1에서 3단계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피로, 식욕 부진, 빈혈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게 뚜렷하게 증상이 딱 나타나지가 않고요. 네. 결국에 이제 4단계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뭐 혈압이 높다든지 아. 뭐 피로감을 확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없고요. 사실 식욕 부진이라든지 뭐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피 검사를 해보니 이제 빈혈이 이제 심해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인수치가 높아지거나 칼륨이 높아지거나 뭐 이런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생기는 단계가 이제 보통 4단계 이상부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본인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인지를 하는 비율이 4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된 환자분들부터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또 치료 지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콩팥이 나빠졌기 때문에 생긴 변화에 대한 치료를 하는 단계는 대개는 3단계, 4단계 이상부터가 되는 것이고 네. 1, 2, 3단계에서는 나빠지지 않도록 나빠지는 걸 조금이라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또 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 5단계에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콩팥 기능은 점점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투석이나 이식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본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투석으로의 이행이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완치보다는 지연의 목적이 가장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사구체는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세로축은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네. 100에서 0까지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년수입니다. 4년, 7년, 9년, 1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뇨가 있는 환자들이 사구체 여과율이 시간이 지나면 쭉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7년이 되면 이제 밑에 파란색 표시는 투석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부터 어떤 관리를 들어가면 이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구체 여과율이 60 정도의 만성 콩팥병에 이르러서 뭐 4년째에 우리가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빠지는 게 천천히 되지만 원래 7년째에 투석으로 들어갈 환자가 이제 9년째에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거를 더 일찍 발견을 했다면 이때부터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7년째 시작할 환자가 11년까지 본인의 콩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풍성한 숲에서 황폐한 숲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천천히 만들어주는 게 주된 치료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약물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약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약물 부분은 콩팥이 나빠져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약물들이 아니고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어쨌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약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약물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니 고혈압 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혈압이 정상인데 왜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 약이라는 게 RAAS 억제제, 라스 억제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라스 억제제는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 고혈압 약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안지오텐신은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을 억제를 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약제로 쓰는 것이고 콩팥에는 사구체로 들어오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안지오텐신을 억제하면 나가는 혈관이 확장되니까 사구체 압력이 좀 떨어지면서 콩팥에 보호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라스 억제제를 쓰면 심장과 콩팥의 보호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고 단백뇨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안지오텐신이 억제되면 칼륨이 몸에서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칼륨이 그 자체로 높다고 해서 콩팥을 얘가
직접적으로 망가뜨리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몸의 칼륨은 갑작스럽게 증가를 해서 어떤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심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칼륨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칼륨 흡착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약제를 함께 투여를 하면서 약제 유지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약을 받아보시면 성분명에서 뒤에 이렇게 살탄이라고 붙거나 프릴이라고 붙어 있는 약들이 요 라스 억제제입니다. 이 약을 고혈압 약으로서 의사가 처방을 해준 게 아니라 콩팥 보호 효과를 위해서 처방을 해줬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고혈압 약제가 쓰이기도 하는데 또 다른 약제로는 당뇨 약제가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2015년부터 그 좋은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19년도, 20년도에 만성콩팥병에서 아주 유의미한 효과가 증명이 되면서 현재는 뭐 신장약이다, 콩팥의 약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SGLT2 억제제라는 것인데 2번은 콩팥에서 신장에서 이제 당을 재흡수하는 가장 주된 통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필요해서 네. 콩팥은 이 당분을 무조건 다 재흡수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GLT2 당뇨병 약제로 처음에 개발이 된 겁니다. 네.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서 당이 조절이 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근데 그런 약을 사용을 해보니 심장과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다. 이건 역시. 네. 그리고 단백뇨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됐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현재는 이게 뚜렷한 근거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변에 당이 많이 배설이 되면 거기에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할 위험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의 위험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네.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물을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좀 생겨서 탈수가 유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제를 복용하실 때는 수분 섭취를 같이 충분히 하면서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 그러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제 당분이 빠져나가는 체중 감소 효과, 이건 주의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금식을 오래 하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면 약제를 계속 복용하면 이건 갑자기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사망의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2, 3일 이상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은 성분명으로 보면 글리플로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약제가 SGLT2 억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도당이 재흡수돼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억제제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 고혈압을 일으키는 알도스테론의 수용체를 막는 그런 치료제도 있다고요. 이 약은 NSMRA라고 써 있는데 네. 한국말로 풀었으면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차단제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네. 이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가 알도스테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 알도스테론이 너무 과다 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장이나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함으로써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을 하면 우리가 콩팥의 섬유화나 심장의 섬유화를 좀 막아서 나빠지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차단제가 나옴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감소하고 콩팥이나 심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된 그런 약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뇨병성 콩팥병, 그러니까 당뇨병 때문에 나빠진 만성 콩팥병에만 효과가 증명이 보고가 돼서 여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의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알도스테론을 억제하니까 칼륨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칼륨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약이고 성분명은 피네레논이라는 약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린 약제인데 GLP-1 수용체 유사체입니다. 네.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제 위장관에서 분비가 돼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 그래서 당뇨병 약인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약인데 이 GLP-1이 포만감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만 약제로 많이도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또 이 약을 썼을 때 당뇨병, 콩팥병 환자들에 한해서 심장과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이제 뇌졸중 발생률 감소가 좀 두드러진 면이 있어서 약간 그런 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가 된 약입니다. 혈당 조절도 하지만 식욕 억제가 되고 체중 감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요즘에는 비만 약제, 다이어트 약제로도 이제 많이 각광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주의점은 너무 과도한 식욕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잘 못 먹거나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약은 주사제고요. 무슨 글루타이드와 같은 성분명의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절 약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조절 약제도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습관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보여드렸던 이 나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만성 콩팥병에서 이렇게 황폐화된 이런 콩팥에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숲이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불타는 상황은 막아야 됩니다. 네. 이런 불타는 상황은 그러면 언제 생길 것이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생활 수칙이라든지 뭐 약물을 조심해야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만성 콩팥병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잘 조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체중이 너무 증가해서 비만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는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콩팥은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요. 네. 음식을 너무 짜게 먹게 되면 나트륨으로 인해서 콩팥 손상이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싱겁게 먹도록 저염식이를 하는 게 권고가 되고, 네 번째로는 권고되기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해라라고 네. 권고가 되고 있고, 다섯 번째는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또 줄여야 되는데 네. 담배 하면 우리가 보통 폐 그리고 뭐 심장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네. 콩팥도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는 장기여서 담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콩팥이 나쁘면 물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일부러 막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고 콩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아서 본인의 콩팥 기능을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조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네. 단백질을 너무 과다 섭취가 되게 되면 콩팥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넘겨서 섭취하지 말자. 그래서 과식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네. 아홉 번째는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는 좀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인데 만성 콩팥병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칼륨이 몸에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채나 과일은 몸에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단계가 진행이 돼서 칼륨이 너무 갑작스럽게 증가가 돼서 부정맥이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칼륨 자체가 또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콩팥 단계에 따라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좀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이 가장 중요한데 네. 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처방받는 약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 진통제 같은 것이 그런데 이런 약제들이 콩팥을 갑자기 악화시켜서 앞에 보여드렸던 불타고 있는 콩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약제를 처방받을 때 항상 본인이 나는 만성 콩팥병 환자고 몇 단계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도 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교수님께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을 오해와 진실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전립선 질환은 콩팥병과 무관하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명확하게 O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X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서 세모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모요. 왜일까요? 전립선 질환이 너무 심해져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저류가 돼서 실제로 이제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면 네. 급성 신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또 전립선 질환 자체가 뭐 콩팥을 직접적으로 나쁘게 만드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이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서 세모로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방송을 잘 보셨다면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콩팥이 나빠지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완벽하게 O입니다. 네. 콩팥이 나빠지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게 이제 콩팥에서 아까 혈압 조절을 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계통의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콩팥이 수분 조절을 하는 역할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몸에 저류가 되면서 또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거품료가 있으면 콩팥병이 확실하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거품료가 있으면 콩팥병이 확실하다, 이건 아닙니다. 거품료가 뭐 있으면 이게 단백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품료가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이면 네. 이것은 콩팥병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뭐 당뇨병 때문에 단백뇨가 나타나서 거품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사구체 신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단백뇨로 해서 거품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품료가 단백뇨 때문에만 다 발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그냥 거품료가 있는 건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니까 특별히 혈류 단백뇨가 없다고 하면 이 거품료는 특별히 콩팥에 큰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거품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는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본인은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소변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품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콩팥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혈액투석 후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콩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투석을 하고 오면 밤잠도 좀 설치는 것 같고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결국에 우리 몸의 콩팥은 그 일을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혈액투석 환자는 이거를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콩팥 기능 12시간밖에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혈액투석이 일어날 때 많은 노폐물이 걸러지고 많은 전해질 교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하고 나서 그날 이후에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불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사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말기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의 어떤 요독 증상 중에 하나인데 불면증은 투석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저혈압 같은 경우는 한번 혈액투석을 와서 이 사람이 자기 체중까지 수분을 빼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수분을 빼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투석 중에 저혈압이 생기는 위험성이 또 많아져서 수분 섭취라든지 먹는 걸 조절을 많이 해야 되고요. 투석 후에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 저혈압이 오래 간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맞추고 있는 이 체중이 본인에서는 약간 탈수가 되어 있는 체중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체중을 조금 올려보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콩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이 건강한 콩팥 관리는 네모다. 이 네모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네, 건강한 콩팥 관리는 필터 청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필터 드리겠습니다. 청소요. 네. 네. 에어컨 필터라든지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놓치고 있으면 필터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필터 청소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떤 그 오염된 공기라든지 이 네. 기능을 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콩팥 관리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검사를 해서 본인의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콩팥은 진짜 한번 기능을 소실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건강하게 콩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건강한 콩팥 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박요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